고요한 아침 햇살이 오수연의 정갈한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은퇴 후 그녀의 일상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한 악장처럼 규칙적이고 평온했다. 한때 메스를 쥐고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손은 이제 정원의 난초를 섬세하게 어루만지거나 차시피 우러나는 시간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데 사용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고요함은 패배가 아닌 선택이었고 평온함은 나약함이 아닌 깊은 내공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머님, 저 민서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박민서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만큼이나 맑고 따뜻했다. 오수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 내외는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특히 며느리 민서는 친딸처럼 살갑고 다정하여 적적할 수 있는 노년의 삶에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럼 아침 일찍 먹었지? 너는 바쁠 텐데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병원 일은 힘들지 않고 힘들긴요. 재미있어요? 오늘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봤는걸요. 물론 수간호사님께 조금 혼나긴 했지만요. 민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끝을 흐렸지만 오수연은 그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선우대학병원. 그녀가 젊음과 열정을 모두 쏟아부어 세운 그곳은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와 같을 터였다. 그녀는 며느리의 고단함을 알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저녁에 내가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가져다 주마. 아들 녀석에게도 네가 좋아하는 걸로 챙겨주라고 일러야겠다. 그렇게 전화를 끄는 오수연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는 것처럼 체계적이었다.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몇 가지 나물을 정성껏 만들어 본 용기에 담았다. 자신의 온기가 며느리의 지친 마음에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오후 늦게 오수연은 직접 차를 몰아 선우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수십 년 전 이곳의 모든 벽돌 하나하나에 그녀의 땀과 철학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노인, 방문객일 뿐이었다. 그 익명성은 때로는 편안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게 느껴졌다. 민서가 일하는 외과 병동으로 향하는 복도는 분주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걱정, 어린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오수연은 조용히 벽 쪽으로 붙어 걸으며 며느리가 일하는 간호사 스테이션을 찾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이게 지금 일 처리한 거라고 가져온 거야, 박민서 간호사.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환자 차트가 장난감인 줄 알아.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간호사들 중에서도 유독 빳빳하게 다린 유니폼과 흐트러짐 없는 머리를 한 최유라 수간호사였다. 그녀의 앞에는 박민서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민서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고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다.
최유라의 질책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민서를 몰아붙이는 데에만 집중했다. 사소한 실수인 듯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빌미로 민서의 인격 자체를 모독하고 있었다. 오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저것은 교육이나 훈육이 아니었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인격 살인이었다. 죄송합니다. 수간 호사님,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민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조이송 죄송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네가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우리 병동 전체가 욕을 먹는 거야. 네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순간 오수연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되 울려 퍼졌다. 최유라의 손이 민서의 뺨을 거세게 후려친 것이었다. 민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하얗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주변에 있던 몇몇 신입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놀라 숨을 멈췄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최유라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쏘아붙였다.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가 네 놀이터인 줄 알아?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거만하게 턱으로 가리키고는 돌아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복되는 정적만이 남았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수치심과 고통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몇몇 동료 간호사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도 최율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오수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 평생 동안 수많은 생명을 들여다보던 그 깊은 눈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날카롭게 벼린 강철처럼 차갑고 냉정한 빛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의 위로는 오히려 며느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손에 들린 따뜻한 반찬통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최유라. 오수연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정확히 새겼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성전에서 신성한 원칙이 더럽혀지는 것을 목격했다. 환자를 위한 헌신과 동료에 대한 존중, 그것은 선우대학병원의 설립 이념이자 그녀 자신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방금 전의 그 폭력은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오수연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기범입니다. 나다, 어수연.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숨을 멈췄다. 김기범. 그는 현재 선우대학병원 이사회의 법무팀장이자
수십 년 전 오수연이 직접 발탁하여 키운 충직한 후배였다. 교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별일 없으시지요? 별일이 없어야 하는데 별일이 생겨서 전화했다.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알아봐 줄 것이 있어. 오수연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김기범은 그 안에 숨겨진 서늘한 분노를 감지했다. 전설적인 외과의사 오수연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는 반드시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네, 교수님,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외과 병동의 최유라 수간호사.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주게. 공식적인 절차는 필요 없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오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자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주차장을 밝혔다. 그 빛은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조용한 폭풍이 이제 막 첫 번째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최유라의 사무실은 병원 내 그녀의 왕국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병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값비싼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며 방금 전 복도에서 벌어졌던 일을 되새겼다. 그녀의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후회는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소독된 수술 기구처럼 무뎌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하고도 정확한 조치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박민서, 그 어리숙한 신입 간호사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과도한 친절함과 어설픈 열정은 조직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와도 같았다. 최유라는 위계질서가 생명인 병원에서 감정적인 태도는 가장 큰 적이라고 믿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혹독한 위계질서를 밟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바닥부터 기어 올라오는 동안 수없이 겪었던 모멸과 압박을 그녀는 이제 권력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생존의 법칙이었다. 수간호사님, 오전에 요청하신 약품 리스트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이지연 간호사가 들어왔다. 이지연은 최유라의 충실한 신복 중 하나였다. 그녀는 최유라의 비위를 맞추는데 능숙했고 병동 내의 모든 정보를 그녀에게 보고하는 눈과 귀 역할을 했다. 최유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면서도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녀에게 부하 직원은 소모품일 뿐 감정을 나눌 대상이 아니었다. 이텔릭체로 기울이라는 말 못 들었어? 중요 약품은 눈에 띄게 표시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지연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최유라는 그 공포를 즐겼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는 손을 휘휘 저어 이지연을 내보냈다.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는 그녀가 곧 법이고 질서였다. 문득 복도에서 마주쳤던 늙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마도 박민서의 어머니나 시어머니쯤 되겠지. 그저 평범하고 남루해 보이는 행색이었다. 자신을 쳐다보던 그 눈빛이 잠시 신경 쓰였지만
최유라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가진 것 없는 자들의 분노나 원망 따위는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시끄럽게 지저댈 뿐 결코 자신을 물지 못하는 개와 같았다. 최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영리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실력 있는 의사들과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행정부서의 실세들과는 주기적으로 식사를 하며 안면을 텄다. 특히 구매팀장과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제약회사로부터 들어오는 뒷돈을 나누어 가졌다. 그 검은 돈은 그녀의 명품 가방과 외제차, 그리고 화려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구매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신규 마취제 건 A제약 쪽으로 진행하시죠. 저녁에 뵙겠습니다. 곧바로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박민서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감정을 소모할 시간이 없었다. 오후 회진 시간, 최유라는 외과 과장과 함께 병실을 돌았다. 그녀는 의사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유능하고 상냥한 수간호사의 가면을 썼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브리핑하고 의사의 지시를 빈틈없이 전달했다. 의사들은 그녀의 이런 일 처리를 신뢰했다. 그녀가 등 뒤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초의 수간호사, 역시 당신이 있어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간다니까. 과장이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두드리자. 최유라는 수줍은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다. 저 무능한 과장은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이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바로 자신, 최유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처세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꼈다. 회진이 끝나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을 때 박민서는 구석에서 조용히 약을 정리하고 있었다. 붉게 부어오른 뺨은 화장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았다. 최유라는 일부러 그쪽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박 간호사. 아까 그 차트는 제대로 수정했겠지. 또 실수하면 그땐 뺨으로 안 끝나. 주변의 모든 간호사들이 숨을 죽였다. 공개적인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박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네, 수정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며 최유라는 비릿한 승리감을 맛보았다. 꺾어놓은 풀처럼 저렇게 순종적인 모습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왕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최유라는 명품 토트백을 들고 당당하게 병원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는 그녀의 흰색 벤츠가 매끈한 자태를 뽐내며 기다리고 있었다. 채 올라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병원에서의 스트레스가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완벽한 하루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인사팀이었다. 최유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귀찮은 일이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았다. 네, 수간호사 최유라입니다. 아, 수간호사님? 인사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병동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어서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최유라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뻔했다. 박민서나 그 가족이 찔러 넣은 것이겠지. 그녀는 어이가 없어서 허수음이 나왔다.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려 들다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리석은 것들이었다. 투세오라니요 아마 신입 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나 봅니다.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과장해서 말하는 거. 제가 내일 오전에 팀장님께 직접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유라는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했다. 인사팀 직원 역시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역시 이 정도는 껌이지 라고 생각하며 엑셀을 밟았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박민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그려지고 있었다. 극가투서 한 장으로 자신의 철옹성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오수연의 집에는 전날과 같은 편곤함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결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사건 이후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조용히 응축되어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외과 의사로서의 오랜 경험은 그녀에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병변을 도려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최유라는 단순한 종기가 아니었다. 병원 전체에 퍼진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았다. 오수연은 며느리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이 싸움을 철저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우선 병원의 공식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작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 옆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가 병원을 떠난 이후에도 잊지 않고 간직해온 몇몇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박영준이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현 선우대학병원 인사팀장이었다. 박영준은 20년 전 오수연이 외과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갓 입사한 신입 행정 직원이었다. 오수연은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눈여겨보고 여러 번 격려해 주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박 팀장의 번호를 눌렀다. 네, 선우대학병원 인사팀장 박영준입니다. 맥 팀장, 오랜만이군. 나 오수연이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영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병원에 살아있는 전설로부터 직접 연락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터였다. 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병원 소식들을 좀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겨서 연락했네. 우리 병원, 직원들 간의 폭력이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오수연은 마치 안부를 묻듯 무심하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며느리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를 불필요하게 긴장시키고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그녀의 질문은 박영준으로 하여금 스스로 병원 시스템을 점검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다. 박영준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오수현 교수는 결코 농담이나 가벼운 안부 인사로 이런 민감한 질문을 던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그럼요. 교수님, 저희는 설립 당시 교수님께서 만드신 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별다른 일은 없었네. 그저 내가 만든 원칙들이 세월이 흘러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노파심에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이는군. 바쁜데 미안했네. 전화는 그렇게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박영준의 사무실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부하 직원을 호출해 최근 일주일간 병원 내에서 접수된 모든 민원과 투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뇌리에는 오수연 교수는 절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이 울리고 있었다. 한편 최유라는 어젯밤 인사팀과의 통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녀는 박민서를 불러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부드러운 표정은 싸늘하게 변했다. 박민서 간호사. 어제 인사팀에 전화라도 했나 봐. 아닙니다. 수간호사님.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민서는 겁에 질려 손을 내저었다. 그녀의 반응으로 보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녀의 가족이겠지. 최유라는 괘씸하다는 생각에 혀를 찼다. 그녀는 서류철로 책상을 탁 치며 민서를 위협했다. 잘 들어. 네 앞가림이나 잘해.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생기면 넌 이 병원에서 영원히 가운을 입지 못하게 될 줄 알아. 이건 경고야. 바로 그때 최유라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인사팀이었다. 최유라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짜증 섞인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박민서를 앞에 세워둔 채 보란 듯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시작했다. 네, 최유라입니다. 팀장님, 어제 말씀드린 건인데 제가 지금 그 간호사와 이야기 중입니다. 역시 오해가 많네요. 아, 네. 수간 호사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 간단하게 경위서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박영준 팀장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권력이 인사팀에도 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민서를 쳐다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잘 지도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끄는 최유라는 의기양양하게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봤지,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 분수 파악 똑바로 하고 까불지 마. 그 말은 민서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선고와도 같았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모든 것을 들은 남편. 오수연의 아들은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최유라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했다. 바로 그때 오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다 들으셨죠? 제가 가서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오수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흥분하지 마라. 아들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유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가장 바라는 바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야. 오수연은 며느리를 바꿔달라고 했다. 소화기를 넘겨받은 민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 일이 더 커지면 저는 정말 병원을 다닐 수 없게 돼요. 최수간호사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제발 그냥 덮어주세요. 네, 며느리의 애원은 오수현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비참한 현실. 오수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며느리를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였다. 알겠다. 얘야,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게.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쉬어라. 내가 있지 않니? 전화를 끄는 오수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의 두려움은 최유라의 권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공식적인 절차는 힘 있는 자에 의해 쉽게 무력화되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며느리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정밀하게 암세포만 파괴하는 감마 나이프 수술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탐색전일 뿐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오수연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서재의 벽 한 면은 빽빽하게 들어찬 의학 서적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 속에는 그녀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펼쳤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수술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다. 그 사진은 그녀를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데려갔다. 지금의 싸움이 처음이 아님을,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시간 여행이었다. 첫 번째 기억의 편리는 1980년대. 남성 중심의 의과대학 병원이었다. 여자는 의사가 될 수는 있어도 외과 의사가 되기는 힘든 시절이었다. 특히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집도하는 흉부외과는 여자에게는 금단의 영역과도 같았다. 젊은 오수연은 그 견고한 유리천장에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오 선생, 이 수술은 무리야. 자네의 그 작은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고.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과로 옮기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백발이 성성한 외과 과장의 목소리에는 무시와 염려가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동료 의사들 역시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수연은 여자라는 굴레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워 준비한 해외 논문들과 자신이 직접 시뮬레이션한 수술 계획서를 그들 앞에 내밀었다. 과장님, 제 손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남성 의사들의 손가락이 닿지 않는 미세한 부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결국 다른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말기 심장병 환자의 수술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기회이자 시험대였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 모두가 실패를 예견했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성공해냈다. 그날 이후 오수연이라는 이름 앞에는 여의사라는 수식어 대신 천재외과의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그녀가 교수가 되고 외과 과장이 되었을 때 그녀는 또 다른 종류의 적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편견보다 더 교활하고 끈질긴 병원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의 사슬이었다. 한 선배 교수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효능이 떨어지는 고가의 항암제를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눈을 감으라고 충고했다. 거대한 카르텔에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며 당신의 경력에 흠집만 남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수연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진료 기록과 약품 불출 대장을 대조하고 내부 고발자를 설득하여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그녀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패의 실상을 폭로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그녀는 많은 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병원의 근간을 바로 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깨달았다. 좋은 의술만으로는 환자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술을 뒷받침하는 올바른 시스템과 철학이 없다면 병원은 언제든 환자를 해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훗날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환자 중심과 윤리 경영을 기치로 내건 선우대학병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은퇴 기념식 사진이 있었다. 동료와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그날의 복잡했던 심경을 기억했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것은 어느 날 새벽 응급 수술을 마친 후였다. 수술은 완벽하게 끝났지만 수술기구를 내려놓는 순간 자신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녀 자신만이 감지할 수 있는 변화였다. 그 순간 그녀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외과 의사는 자신의 능력이 정점에 있을 때 스스로 메스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다. 단 1%의 실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은퇴는 쇠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환자에 대한 마지막까지의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였다. 과거의 기억들에서 빠져나온 오수연의 눈빛은 한층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최유라의 폭력은 단순히 며느리를 향한 개인적인 갑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싸워왔던 모든 것들, 편견, 부패, 비윤리적인 권력 남용의 집약체였다. 최유라는 오수연이 세운 성전의 심장부에서 그 성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암세포였다. 이제 이 싸움은 며느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철학, 그리고 선우대학병원의 영혼을 지키는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고 일장에서 통화했던
김기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네, 교수님. 말씀하신 최유라 수간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평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제부터는 단순한 조사가 아닐세. 자네는 병원 법무팀장으로서 외과 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해주게. 공식적인 감사가 아닐세. 환자 기록, 약품 사용 내역,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 그리고 그곳을 오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까지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봐주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오수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작은 불씨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증거를 찾기 위한 정밀한 수술의 시작이었다. 김기범은 오수연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전설적인 명의가 병원의 가장 깊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다시 한번 메스를 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교수님,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기록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도시에 불빛들이 보였다. 그녀의 과거는 현재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가장 날카로운 메스는 이미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최유라가 구축한 공포의 왕국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그날 오후, 외과 병동은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 전 큰 수술을 받은 VIP 병실의 환자가 문제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합병증의 위험이 남아있어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환자 모니터링을 담당한 것은 이제 막 1년 차에 접어든 김미나 간호사였다. 오후 3시경. 김미나는 환자의 혈압이 미세하게 떨어지고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발견했다. 신입이었지만 성실했던 그녀는 이것이 위험 신호일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당직 의사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최유라가 만든 병동의 불문율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모든 보고는 수간호사를 통해서 할 것. 이는 효율적인 보고 체계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최유라의 욕심이 빚어낸 족쇄였다. 김미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간호사실에 문을 두드렸다. 최유라는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을 신상 코트를 고르는 중이었다. 수간호사님, 8015 환자분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직 의사 선생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유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수술 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야. 그걸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혈압 강화제 투여량 반으로 줄이고 1시간 뒤에도 변화 없으면 그때 다시 보고해. 하지만 수간호사님, 환자 안색도 좋지 않고 미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폐혈증 쇼크의 전조 증상일 수도 어디서 어설프게 배운 지식으로 아는 척이야.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뭘 안다고 토를 달아 시키는 대로 해. 최유라의 일갈에 김미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지만 수간호사의 명령을 거역할 용기는 없었다. 그것은 곧 병원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최유라의 지시대로 약물 투여량을 조절하고 초조하게 환자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정확히 45분 뒤
재앙이 닥쳤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병실의 바이탈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병동 전체에 코드 블루 응급 상황가 발령되었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뛰쳐 들어왔다. 환자는 급성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였다. 왜 이제야 연락한 거야? 1시간 전에만 발견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당직 의사가 고함을 질렀다. 모든 시선이 겁에 질린 김민에게로 쏠렸다. 바로 그 순간 뒤늦게 달려온 최유라가 상황을 장악했다. 그녀는 김미나의 뺨을 후려갈길 듯한 기세로 달려들어 그녀를 몰아세웠다. 김미나 간호사, 내가 환자 상태 잘 살피라고 신신당부했잖아. 그런데 네가 1시간 동안 뭘 한 거야? 이 무책임한 것? 김미나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입을 열 수 없었다. 분명히 보고했는데 무시한 것은 수간호사 자신인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최유라는 재빨리 간호기록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응급처치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아무도 모르게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김미나가 자신에게 처음 보고했던 3시의 기록을 지우고 코드 블루가 울린 4시 직전에야 환자의 이상 징후가 처음 발견된 것처럼 꾸몄다. 그녀의 충실한 신복인 이지연 간호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김미나 간호사가 오늘따라 좀 멍해 보이더니 결국 사고를 치네요. 모든 책임은 가장 약한 존재인 신입 간호사에게로 돌아갔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성공하여 환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하마터면 병원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길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최유라와 그녀의 왕국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법무팀장실의 김기범은 오수연의 지시대로 병원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외과 병동에서 발생한 코드 블루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공식적인 간호 기록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병원의 통합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의 바이탈 모니터 기록을 확인한 순간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중앙 서버에 기록된 환자의 데이터는 오후 3시 5분부터 명백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수기로 작성한 공식 기록지에는 4시가 다 되어서야 이상 징후가 보고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약 1시간의 공백. 김기범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의 증거임을 직감했다. 동시에 또 다른 눈이 움직이고 있었다. 오수연의 오랜 동료이자 은퇴 후에도 자문교수로서 병원에 출근하던 장태준 박사였다. 그는 외과 병동에 존경받는 원로로서 병동 내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코드 블루 소동의 전말을 듣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김미나 간호사는 그가 눈여겨보던 성실한 젊은이였다. 그런 그녀가 환자의 위급 신호를 놓쳤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장 박사는 그날 저녁 직원 휴게실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김미나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무세운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만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나. 자네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원로 교수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김미나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율에게 보고했던 시간, 그녀의 묵살, 그리고 이어진 책임, 전가와 기록 조작까지. 장 박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모두 듣고는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힘들었겠구나. 걱정 말게. 내가 자네를 지켜줄 테니 그날 밤 장태준 박사와 김기범 법무팀장은 비밀리에 만났다. 김기범이 내놓은 데이터 기록과 장 박사가 확보한 내부 증언은 퍼즐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이것은 최유라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동료를 희생시키며 심지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구조적인 범죄였다. 김기범은 즉시 오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교수님,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명백한 의료 과실 은폐 및 기록 조작입니다. 괴물의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오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김기범은 그녀가 숨막히는 분노를 사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지극히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증거를 모아두게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우리는 이제 나뭇가지를 치는 게 아닐세. 김 팀장, 이 썩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걸세. 오수연의 선언은 최종적인 판결과도 같았다. 조용히, 그리고 빈틈없이 조여오던 그물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기범 법무팀장과 장태준 박사의 보이지 않는 그물망은 조용하지만 촘촘하게 최유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법무팀은 정기 감사라는 명목해 외과 병동의 지난 3년간의 의료 기록, 약품 재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장태준 박사는 동료 원로 교수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은근슬쩍 외과 병동의 과도한 업무 환경과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맹수 같은 직감으로 자신을 향한 압박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그 압박의 근원지를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랜 라이벌인 중환자실의 강수진 수간호사가 꾸민 짓이라고 확신했다. 강수진은 다음 수간호사협의회 회장 자리를 놓고 사사건건 그녀와 부딪히던 인물이었다. 최유라는 강수진이 최근의 VIP 환자 사고를 빌미로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믿었다. 강수진,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어디 한번 해보시지.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결코 당하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방역에 나섰다. 자신이 구축해 놓은 병원 내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수진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작은 실수들을 부풀리고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만들어냈다. 또한 그녀는 행정처의 실세인 원무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부장님, 저희 외과 병동이 지금 법무팀의 과도한 감사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환자 케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서류 작업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다 중환자실 강수간호사가 뒤에서 음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발 부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감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왕국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방역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듯했다. 병원 내에는 두 수간호사 간의 권력 다툼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감사의 본질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해졌다. 그녀는 병동 내부에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박민서는 그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던 두 사람이 운명처럼 다시 마주쳤다. 오수연은 지난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김미나 간호사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원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젊은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이 없는 비상계단 근처에서 김미나를 만나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주어서 고맙구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최유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스트레스와 분노로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였다. 자신의 병동 간호사가 그것도 박민서의 시어머니로 보이는 늙은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상황이 제멋대로 짜 맞춰졌다. 저 늙은 여자가 박민서를 앞세워 병동의 다른 간호사들까지 선동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그녀는 단정했다. 최유라는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주 볼만하네. 여기가 당신들 사랑방인 줄 알아. 한가롭게 수다나 떨고 있게. 그녀는 김미나를 쏘아붙인 뒤 오수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했다. 할머니, 시간이 아주 많으신가 봐요. 바쁜 병원 복도에서 우리 직원들 붙잡고 정신 사납게 할 시간에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시죠. 여긴 할머니 같은 분이 참견하고 다닐 곳이 아니에요. 최유라의 모욕적인 언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보아하니 며느리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신 것 같은데 원래 무능은 집안 내력인가 보죠. 그 나물에 그 밥이네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미나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오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지극히 차분하고 연민이 어린 눈빛으로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마치 길을 잃고 발버둥치는 어린 짐승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수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복도 전체에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젊은이, 마음이 참으로 어지럽군요. 그대의 자리가 그대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네. 그대의 행동이 바로 그대의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야. 그 평온한 한마디는 최유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후벼 팠다. 감히 저런 초라한 늙은이가 자신을 동정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었다. 최유라는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다. 뭐라고요?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지만 오수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미나의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그 뒷모습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묵직하고 당당했다. 최유라는 그 뒷모습에 대고 한동안 씩씩거렸지만 결국 자신이 내뱉은 독설이 허공에 맴돌 뿐이라는 사실에 더욱 큰 모멸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오수연의 마음은 완벽하게 정해졌다. 최율에 대한 연민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최유라를 구제불능의 환자로 보지 않았다. 병원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즉시 제거해야 할 악성 바이러스로 규정했다. 망설일 이유도 지체할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김기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김 팀장, 지금까지 모은 자료만으로도 예비 보고서를 만들기에 충분하네. 즉시 징계위원회 소집을 위한 파일을 준비하게. 이제 때가 되었어. 최유라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오만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오수연의 마지막 통화는 거대한 기계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았다. 김기범 법무팀장의 지휘 아래 병원 내외부에 보이지 않는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유라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완벽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작전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팀은 인간의 증거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다. 장태준 박사는 자신의 오랜 경력과 인품을 이용해 지난 몇 년간 최유라 밑에서 일하다가 퇴사했거나 다른 부서로 쫓겨난 간호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기를 꺼렸다. 그들에게 최유라는 여전히 병원 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돌파구는 한 용기 있는 전직 간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최유라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견디다 못해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한 인물이었다. 장 박사가 직접 만나 신변 보호와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자 그녀는 마침내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악마였어요. 저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무 이유 없이 모두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자신의 실수는 전부 저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저항할 수 없었어요. 저항하는 순간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녀의 증언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었다. 한 명이 용기를 내자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은 주말 밤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를 빌려 그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부당한 지시가 담긴 메시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진술서는 쌓여갈수록 최유라의 잔혹한 통치를 증명하는 거대한 산이 되어갔다. 두 번째 팀은 데이터의 증거를 추적했다. 김기범 팀장의 직속 부하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병원의 중앙 서버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샅샅이 훑었다. 그들은 VIP 환자 사건에서 발견했던 사라진 한 시간과 같은 기록 조작의 흔적을 찾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수백 건의 응급 상황 보고서와 간호 기록지,
그리고 서버에 기록된 환자의 바이탈 데이터를 밤새워 대조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최유라가 수간호사로 재직했던 외과 병동에서만 무려 12건의 유사한 데이터 불일치 사례를 발견했다. 대부분은 경미한 사고였기에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백히 의료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사후에 수정한 흔적들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범죄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팀은 오수연이 던져준 가장 핵심적인 단서, 돈의 흐름을 쫓았다. 오수연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이토록 오만하고 견고한 권력의 이면에는 반드시 부정한 돈의 거래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김기범은 병원 구매팀의 자료를 넘겨받아 외과 병동에서 유독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약품과 의료기기 리스트를 작성했다. 리스트의 최상단에는 노바 제약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었다. 다른 경쟁사들의 제품보다 가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외과 병동은 유독 노바 제약의 마취제와 항생제를 고집하고 있었다. 김기범은 회계법인 출신의 조사원을 고용하여 노바 제약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노바 제약에서 최근 권고사직을 당한 한 영업사원이 조사팀과 접촉해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당 해고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대가로 법적인 보호를 약속받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손에는 최유라의 이름으로 지출된 수많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와 접대비 장부가 들려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가방 선물, 심지어 해외여행 경비까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유라의 차명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김기범의 사무실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정리한 피해자들의 진술서 뭉치, 데이터 분석팀이 출력한 기록 조작 증거 차트, 그리고 회계조사원이 가져온 리베이트 증거 서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파일로 취합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사 자료가 아니었다. 최유라라는 인물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기범은 그 두꺼운 파일을 들고 병원 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동안 최유라의 위세를 알면서도 병원의 안정을 위해 애써 모른 척해왔던 병원장은 파일의 두께만 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병원장님, 이것은 단순한 투서나 루머가 아닙니다. 김기범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조작된 데이터와 부정한 돈의 흔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에 기반하여 최유라 수간호사에 대한 긴급 징계 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오수연 교수님께서도 이 파일의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오수연 교수라는 마지막 한마디는 병원장에게 내리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이제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아 있었다. 병원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징계위원회 소집을 승인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병원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병원장과 주요 이사진, 의무부장, 그리고 감사를 대표하는 김기범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굳은 표정은 오늘 이 자리가 결코 평범한 회의가 아님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최유라라는 이름이 선우대학병원에 미쳐온 영향력을 알고 있었지만 김기범이 제출한 증거 파일의 무게는 그 영향력을 묵살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유라가 들어섰다. 그녀는 피고인이 아니라 마치 회의를 주재하러 온 사람처럼 당당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유니폼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라이벌인 강수진이 꾸민 음해 공작이며 약간의 소란은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다들 모이셨네요. 저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그녀는 위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몇몇 위원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병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고 모든 시선이 김기범 법무팀장에게로 향했다. 김기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날카롭게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지금부터 외과 병동 최유라 수간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격 모독에 관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익명으로 처리된 전 현직 간호사들의 증언들이 요약되어 나타났다. 인격 살인, 상습적인 폭언, 공개적인 망신 주기, 끔찍한 단어들이 나열될 때마다 최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병원장님,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무능하고 불성실한 직원 몇 명을 교육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쓰는군요. 저들이 병동의 기강을 얼마나 해쳤는지 아십니까? 저는 병원을 위해 악역을 자처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병원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김기범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두 번째 안건은 상습적인 의료기록 조작 및 과실 은폐입니다. 스크린에는 VIP 환자의 바이탈 기록, 그래프와 수기로 작성된 간호기록지가 나란히 표시되었다. 기계가 기록한 1시간의 골든타임 공백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건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제가 발견하고 보고 체계를 바로잡았기에 환자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외과 병동에서만 여러 차례나 발견된 이런 담당 간호사의 실수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기범은 추가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 앞에서 최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자신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마지막 증거였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특정 제약회사와의 유착 및 금품 수수 혐의입니다. 스크린에는 노바제약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최유라의 차명 계좌, 입금 내역이 띄워졌다. 명품 가방 사진과 고급 호텔 숙박 영수증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의 화려한 삶이 환자들의 목숨값과 맞바꾼 대가였음을 증명하는 주홍글씨였다.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김기범 팀장. 당신이지 강수진하고 짜고 나를 몰아내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지. 내가 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그녀의 히스테릭한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병원장이 지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초의 수간오사.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진술을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띠또 어떤 거짓말쟁이를 데려왔는데요. 최유라가 악을 쓰며 소리치는 순간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서는 인물을 본 최유라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자신이 복도에서 모욕을 주었던 박민서의 시어머니, 그 초라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다. 최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하다. 저런 할망구까지 증인이라고 데려온 겁니까? 여기가 동네 반상회인 줄 아세요? 정말 끝까지 나를 웃기는군요. 최유라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병원장을 비롯하여 이사진의 나이 지긋한 원로위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마치 전설 속의 인물을 마주한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들어서는 여인을 향해 약속이라도 한 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교수님, 병원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최유라의 웃음이 목구멍에 걸린 듯 멎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김기범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명확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마지막 증인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선우대학병원 공동 설립자이시자 현 병원재단의 최대 개인 주주이신 오수현 교수님이십니다. 그 말이 회의실의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최유라의 온몸이 그대로 돌처럼 굳었다. 그녀의 뇌 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이름 모를 늙은 여자.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연민의 찬 눈빛. 박민서를 향한 집요한 조사. 결코 흔들리지 않던 김기범의 자신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고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던 바로 저 여자였다. 그녀의 오만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며 가루처럼 흩어졌다. 김기범 법무팀장의 선언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최유라의 눈동자에 비친 완전한 파멸의 그림자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울렸지만 현실에서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오수연은 그 정적을 가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의 상석, 병원장조차 감히 앉지 못했던 비어있는 의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종을 울리는 것처럼 회의실에 앉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뻣뻣하게 서 있던 병원장과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주르륵 자리에 앉았다. 권력의 이동은 이토록 조용하고도 압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유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된 채 초점을 잃었다. 자신을 모욕했던 늙은 여자.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며느리의 시어머니. 그 사람이 이 병원의 창조주의자 지배자였다. 그녀는 신에게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어리석은 인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녀의 영혼이 먼저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구하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소 자신에게 아첨하며 충성을 맹세하던 이사들의 얼굴이 보였다. 특히 리베이트를 함께 나누었던 구매부장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서류를 뒤적였다. 완벽한 외면이었다. 그녀를 지탱해주던 모든 돈가줄이 눈앞에서 썩어 끊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때 오수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최유라가 아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 병원을 세울 때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동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결코 육신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최유에게로 향했다. 최유라, 수간호사. 당신은 이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위반했소. 당신은 단순히 몇몇 개인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야. 당신은 오만과 부패라는 질병으로 이 병원의 영혼 자체를 감염시켰소. 오수연의 선언이 끝나자 김기범이 뒤를 이어 구체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처럼 냉정했다. 증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최유라 수간호사의 즉각적인 파면을 의결합니다. 또한 간호사 면허 취소를 위해 관련 기관에 본 사건을 보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품 수수 및 의료 기록 조작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일체는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여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파면, 면허 취소, 그리고 형사 고발. 마지막 단어가 최유라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의 눈에 맺혀 있던 경악과 불신은 순수한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오수현을 향해 다가갔다. 보덩보덩 최유라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존엄성도, 체면도 모두 내던진 채 오수연의 발치에 기었다. 그녀는 오수연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오수연은 조용히 반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교수님, 설립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누군지도 모르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검찰다케하 검찰만은 제발.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때 병원을 호령하던 여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파멸 직전의 인간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만이 남아 있었다. 오수연은 무릎 꿇고 비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닐세.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기범의 연락을 받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민서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회의실의 살벌한 분위기와 시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최유라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최유라는 마치 마지막 구명줄을 발견한 사람처럼 고개를 돌려 민서를 보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 씨, 박민서 간호사,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시어머님께 용서해달라고 말 좀 해줘. 응,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민서는 그 끔찍한 광경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신을 그렇게나 괴롭히던 악마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혼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오수연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용서는 당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방패가 될 수 없네. 당신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릎 꿇은 것이 아니야. 처벌이 두려워 무릎 꿇었을 뿐이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네. 그것만이 당신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오수연은 병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시오. 그 말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절규하며 무릎 꿇고 있는 최유라를 남겨둔 채로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선우대학병원에도 몇 주간의 혼란이 휩쓸고 지나간 뒤 새로운 질서와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유라의 몰락은 병원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다. 그녀의 파면과 형사 고발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충격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가 남긴 공포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최유라가 쌓아 올렸던 부패의 왕국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신복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리베이트에 연루되었던 구매부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도 조용히 병원을 떠나야만 했다. 병원 이사회는 오수연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아래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외과 병동에는 새로운 수간호사가 부임했다. 그녀는 실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소통과 격려를 중시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다. 또한 병원 내에는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클린 리포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제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나 비리를 두려움 없이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오수연이 수십 년 전 병원을 세우며 꿈꿨던 환자와 직원이 모두 존중받는 병원의 모습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박민서가 있었다.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인 채 눈물 흘리던 나약한 신입 간호사가 아니었다. 시련은 그녀를 부러뜨리는 대신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환자들을 대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조용한 용기의 상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한 신입 간호사가 약품 투여량을 착각하는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과거에 최유라였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을 상황이었다. 신입 간호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박민서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누구나 처음엔 실수할 수 있어. 나도 그랬는걸.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이리 줘봐. 같이 확인해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신입 간호사를 구석으로 데려가 조용히 절차를 다시 설명해 주었고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로운 수간호사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최유라가 남긴 상처 위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박민서에게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인 오수연과의 관계였다. 이전에는 존경스럽지만 어딘가 어려운 존재였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불편해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주말 오후 박민서는 남편과 함께 오수연의 집을 찾았다. 오수연은 여느 때처럼 정원에서 난초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병원의 운명을 뒤바꾼 거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저 고요함 속에 얼마나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지를. 어머니, 병원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다들 이제야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아요. 전부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서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자. 오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한 일은 별거 없단다. 그저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병원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나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 너처럼 선한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란다. 오수연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난초 화분 하나를 민서에게 건넸다. 막 보랏빛 꽃망구를 터뜨리기 시작한 아름다운 난초였다. 이것도 처음엔 병들어서 다 죽어가던 것이었지. 하지만 정성을 다해 돌봐주니 이렇게 다시 꽃을 피우는구나. 사람도 조직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야.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지혜와 연륜이 담겨 있었다. 박민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는 이토록 현명하고 강한 시어머니가 있었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수연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병원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끔 병원을 찾아 멀리서 며느리가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새로 부임한 수간호사와 차를 한잔하며 격려를 건네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유산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고 질서는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오수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가 건네준 난초처럼 곱게 피어난 차잔 속에 꽃잎을 비추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귓게는 병원의 소음 대신 정원의 새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수술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 것이었다.